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한 주간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조단 조사 결과 발표 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장의 모습과 전문가의 분석을 모아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법원과 재판 독립에 대한 평소 발언을 저희 법률방송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카드로 있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긴급조치 등 과거사 국가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1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 바로 정립한 판결이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2017년 1월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제도의 정비나 체제의 확립만으로는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관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2014년 6월 대법원 콜텍 정리해고 사건, 2014년 8월 대법원 코레일 노조 파업 사건, 2014년 11월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2015년 2월 대법원 KTX 여승무원 사건, 1년의 노동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을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분쟁 갈등 상황을 종식했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2012년 4월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지, 항소심 무력화,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입니다.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결정으로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자평입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시킨 항고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 방해가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말은 누구를, 어떤 법관을,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있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특조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인가요? 네, 일단 특조단 조사라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네. 있듯이 조사입니다. 수사가 네. 아니고 조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양승태 네. 전 대법원장이 나는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문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건만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공개된 문건의 제목만 봐도 상당하고요. 네. 비공개된 문건의 제목들을 봐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BH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검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사법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도저히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건들입니다. 네. 이거 뭐 공개 압박이 거센데 일반에는 못 보여주겠다는 거죠, 대법원은? 네, 일단 일반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공개 압박이 높아지고 특히 법관들의 공개 요구가 높아지니까 법관 네. 대표회의에서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이게 사생활 비밀 그리고 업무 수행의 비밀 보호 의무 등이 있어서 공개가 참 곤란하다 이런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사법부 수뇌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로 아주 착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이 자꾸 비등해지고 특히 뭐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도 한 상황이라서 네. 어찌 됐건 검찰이 수사를 결국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일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서 네. 그 방식 등을 좀 뭐 제한하거나 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직 대법원장을 검찰이 뭐 어떤 이유로든 수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일단 대법원장을 수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971년도에 박정희 취임 이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형사지법 부장판사와 판사 그리고 서기관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게 네. 이제 1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신군부 전두환 네. 전 대통령 당시 김재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늦어졌다. 네. 뭐 탱크로 대법원을 밀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공개적으로 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판결 이후에 소수 의견을 쓴 판사들이 국보위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대법관들이 대법관이죠. 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고문을 당하고 사직서를 내니까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 사례가 네.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인사차 찾아온 이영섭 대법원장한테 국사범에게 소수 의견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 네. 사실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 대법원장인 이영섭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못 마치고 대법원장을 그만뒀는데 마치면서 뭐 오욕과 회한의 역사다. 네.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다. 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수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를 한다면은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발해야 되는 것이냐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뭐 고발이든 고소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네. 판단하는 기관이 지금 고발하는 기관이 된 셈이 된 네.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좀 곤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뒤에서 이제 조금 얘기하겠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네.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고발을 한다면은? 고발한다면 혐의는 직권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직권남용 혐의 이거 통상적으로 좀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어때 보이나요? 네, 입증이 어려운 이제 이유는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이 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네.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특조단 조사 자체가 직권이 남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직권남용 부분은 넘어가고 그 뒤에 것이 남는데요. 그 뒤에 것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 특조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하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네. 이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대법원장 또는 뭐 그 위에 법원 행정처장 등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당사자들로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것이라서 이분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관점을 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에 쌓이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발표 후 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선 법원에선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됩니다.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차 특조단의 2차례에 걸친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결심해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3차례에 걸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단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시도해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법원 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다음 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엽니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 다음 달 11일엔 상설기구화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판사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법원의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권 남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대해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사법부의 정식 수사 의뢰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논란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늘 대법원에서 대규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법농단 피해자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법원 문을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사법농단 고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연령도 성별도 살아온 배경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여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3고 법원 설치를 고리로 사법부와 청와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판결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넘나들었던 법정의 문은 알고 보니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이었다. 스스로를 사법농단 피해자들로 부르는 사람들,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 간의 정립이라는 미명하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 배상 제한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일련의 판결을 내립니다.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등의 판결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은 앞에서는 독립을 말하고 뒤에서는 재판을 거래하는 양의 머리에 개의 몸을 하고 있는 장사치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이런 식의 과거사 정립 판결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는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배상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은 과거 정권의 이념 정파 간의 소모적 대립 논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미래지향적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은 당사자들 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피눈물을 뽑아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재판에서부터 피해 규모만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키코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단합에 의한 중소기업 죽이기로 자행된 키코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사업주는 죽거나 병에 걸리고 1, 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힌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콜택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선고, 쌍용차 정리해고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판결, 철도 노조 파업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주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노동자나 약자가 아닌 기업체나 국가 쪽의 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이를 노동부문 선진화, 노동 생산성 향상,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목적은 선명했습니다. 상고법원 설립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의 위태로운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민변 등은 오는 6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우리는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 이들의 자주 섞인 분노와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의 최종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오늘 김 대법원장 담화문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실명은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네. 관련자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김 대법원장의 워딩입니다. 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대법원장 담화문과는 별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죠? 네, 오늘까지 접수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네. 민변과 재판거래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집단 고발이 다음 주에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식 수사 착수는 하지 않고 있는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겠다 이런 확답은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검찰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직은 정해진 방침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 보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고발이 있어야 우리 수사 착수한다. 이게 검찰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에요. 결국 법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느냐 마느냐가 검찰 수사 착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월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각급 판사회의가 열리고요. 네. 11일에는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네.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극히 일부만 공개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전면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난 29일부터 비공개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12시에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전면 공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알려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수사 의뢰나 고발 압박도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교수들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대통령들도. 네. 그런데 대법원장 당연히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저는 무슨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원 바깥에서도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압박이 세지고 있죠? 네,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담화문에서요. 네.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려면 명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건들을 추가 공개할 것 같은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걸 사과 기자회견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송구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본인의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과 파문에 대해서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식으로 이제 타자화를 해서 남의 얘기하듯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현재 파문 사태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재판 거래 논란을 잠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해명이라든지 사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대법원 입장도 확연하게 변화가 있었죠. 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이제 특조단 단장인 얀철성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묻는 질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조사 결과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서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던 이제 기존 특조단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라는 구절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400여 건의 의혹 문건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죠. 네, 오늘 아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요.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진행된 내부 투표 결과 제적자 과반수 이상 투표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라 410개 문건 제출, 즉 공개를 법원 행정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사회의 측은요. 오늘 중으로 법원 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공개를 의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공개 문건 가운데 이제 제목만 알려진 문건만 봐도 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그야말로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문건들입니다. 문건 공개를 요구한 판사회의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원수들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대통령들도. 대법원장이 당연히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법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인 KTX 해고 승무원들. 사상 초유 대법원 기습점거 시위를 벌여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을 이끌어냈는데요. 전 KTX 승무원 정미정 씨의 잃어버린 13년. 함께 들어보시죠.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 KTX 여승무원들이 오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여승무원들은 어제 사상 초유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며 오늘 면담 일정을 이끌어냈는데요.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가 이번 시위를 주도한 전 KTX 승무원 정미정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상의 스튜디오스, 알고 보니 일회용.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 기습점거 시위. 이 기습 시위를 주도한 정미정 씨입니다. KTX 승무원 정미정입니다. 아니, 전 승무원이죠. 정미정입니다. 지금은 열혈투사가 됐지만 미정 씨는 대학 때도 데모의 디귿도 모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도 뭐 학자금 투쟁 한번 해본 적 없고요. 노동조합이라고의 노자도 모르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꿈의 열차라는 화려한 수식과 함께 지난 2004년 열린 KTX 고속철도 시대. 미정 씨는 그 KTX 1기 여승무원입니다. KTX라는 그 거대한 국책 사업 굉장히 크게 그때 광고를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주변 분들까지 기업보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꿈의 고속철 여승무원,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수사는 그저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리휴가라고 하죠. 여자들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그 휴가조차도 저희는 번호표를 뽑아서 사용을 했어요.
이제 생리도 날 정해서 해라 이거죠. 그나마 약속했던 정규직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고 이에 파업을 했더니 철도공사는 미정 씨 등 파업 참가 여승무원들을 무자르듯 해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일입니다. 너희는 지금 앞으로 KTX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텐데 KTX의 얼굴인데 오만 미사여구를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찰떡같이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해고무효 지난한 법정 싸움.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1, 2심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정 씨를 포함한 많은 KTX 해고 여승무원의 희망과 꿈은 2015년 2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깨고 이름도 낯선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파기환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한동안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그런데 그게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때문이었다니 미정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에 피해를 입는 저희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미정 씨는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직접 만나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13년의 세월, 울먹하던 미정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이다. KTX 승무원 대법 판결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유감이라는 말을 넘어 청춘이 날아간 승무원들의 지난 13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갑질 논란에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연이어 경찰에 소환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정원 간부의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법조 현장의 모습 모아봤습니다.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희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뷰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이명희 이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포토라인에 서서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폭행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명희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7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앞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의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갑질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푹 숙인 이명희 이사장의 오늘 모습에선 서류들을 내던지며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하던 기세등등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벼락 폭행 혐의로, 지난 24일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바 있습니다. 당시 조현아 조현민 자매도 오늘 이명희 이사장처럼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폭행, 가위 등 위험한 물건들을 집어던진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과는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한편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선 진보정당과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갑질의 대명사가 된
대한항공 조시일스가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수사와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이명희 이사장은 7차례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이 추상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와 상해, 특수폭행 등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법원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 앞에선 변 씨 지지자들의 시위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조현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최순실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에서 최순실 PC라고 결론을 내린 적도 없고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문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호성 자체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 받았다 진술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변 고문은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든지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며 손석희 JTBC 사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된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변 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시간 법원 바깥에선 변 고문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변 고문처럼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태블릿 PC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거였고 진실이 어떤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묻히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손석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처단하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검찰이 이게 지금 JTBC 대변인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개 방송사 앵커에 놀아나 저주가 걸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전형적인 이른바 확증 편향 증세라고 입을 모읍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증거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수집하고. 변 고문은 손석희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변 고문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변희재 고문의 인식과 입장입니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한 국정원 간첩 조작 당시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었던 건 동생 유가려 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는 허위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 씨는 당시 변호인 접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에 이 같은 거짓 자백을 했는데요.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정원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이 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직업은 전 공무원, 죄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유우성 씨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 씨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됩니다. 유우성 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대면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결국 6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유가려 씨는 오빠가 간첩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합니다.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회유와 압박 등의 고초를 당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못 만난 상태였고 여동생은 허위 자백을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 번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인척견 방해를 했던 겁니다. 권 전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는데 현재 유가려는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접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 신청은 유호성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가려를 회유, 실체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므로 유가려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려 씨를 변호인과 만나게 할 경우 간첩 조작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국정원이 유가려는 접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접견 이건 침해는 이걸 방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허위 진술이 유지되고 간첩 조작이 계속됐고 궁극적으로는 증거 위조까지. 오늘 열린 권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에서 권 씨 측은 그러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은 유가려 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게 권 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이니만큼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권 전 국장 변호인이 큰 소리로 이 같은 논지를 펼칠 때 권 전 국장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 씨 변호인단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애초 유가려 씨는 오빠 유성 씨 간첩 사건 공범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가려는 국가보안법 오빠와의 공범으로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가려 씨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승진했고 아마 출세했던 권영 지금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미소를 띤 모습 보면서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방해 혐의 재판을 지렛대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 유가려 씨 변호인단의 구상입니다. 그 첫 단추는 국정원 조사 당시 유가려 씨가 간첩 사건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 유가려 씨의 당시 신분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재판부가 강경한 어조로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골석 재판으로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다음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재판은 개시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끝낸 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본 바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불출석에 강제 구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남들은 출두 안 하면 잡으러 가기까지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대통령도 더 못 나가겠다고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유난하게 군다는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의 제277조 2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 골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면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재판 출석 명령을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를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재판 등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를 거쳐갔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 나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법원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로 잡혀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의 입장을 번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기일 연기를 요청. 재판은 일단 다음 달 4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재판을 거부해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이 전 대통령은 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박주민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3일 11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첫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후 28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엔 재판부가 부를 때만 선별 출석하겠다며 건강 이상을 사유로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난 재판에서 본 바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 만일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소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재판 모두 출석을 거부하며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형소법이 규정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유권 해석을 구치소 측으로부터 받아놨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구치소의 교도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골석 재판으로 진행한 거고요. 골석 요건을 갖췄어요. 박 전 대통령으로선 나름 명분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차 구속기한이 연기될 때까지는 성실하게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허리와 엉치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첫 길에 나와놓고 본인 그냥 건강이 그게 좋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분이 사실은 없어요. 받는 혐의도 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긴 하지만 개인 비리 성격은 상대적으로 엷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금품 수수나 횡령 당사자가 대부분 이 전 대통령 본인인 등 개인 비리 측면이 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재판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는 명분이 있는 반면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다르다고만 그 전후 어떤 맥락과 어떤 이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는 이런 명분 부족에 만에 하나 강제로 인치돼 끌려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데리고 강제로 나와버리면 인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강제 인치까지 되는 모습이 되니까 이제 보기가 아주 안 좋을 거고요.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는 박 전 대통령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불출석을 용인하면 계속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처음부터 초기부터 출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불출석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예를 보고서 의도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이날은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일지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사 기법도 날로 첨단화돼 가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기법의 최신 트렌드를 한데 모은 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연세대에서는 한국법과학회 주최로 국과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 범죄 수사 장비와 디지털 포렌식 등 진화하는 첨단 수사 기법 등에 대한 학술대회와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ICT 융합 환경에서 법과학 증거의 연계성과 인증을 주제로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한켠엔 범죄 수사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조그만 박스 하나만 있으면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액체가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나아가 혈흔인지 타액인지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DNA 확보 등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여 현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검사용 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스에선 최첨단 유전자 감식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범죄 수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전자 추출하시거나 기본적으로 PCR 많이 돌리시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샘플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어 보이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과학자들에게 법과 과학, ICT 기술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한 법과학의 역할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풀리지 않는 사건은 반드시 과학적 증거로 드러내고 미래의 범죄는 강력한 법과학의 힘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법과학 학술대회에선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최신 경향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 온라인과 인터넷 관련 이른바 지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적이 필요한. 이런 첨단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ICT, 첨단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ICT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자평입니다. 저희 국과수에서도 각각
분야에서 그 ICT가 다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정기법에 대한 발전도 더불어서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법, ICT 기술의 만남과 융합, 범죄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엔 단수와 참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뜻인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실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형법 내란죄에 나오는 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4월 16일 대법원 대법정, 형법상 내란죄와 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87조가 말하는 내란죄의 정의입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을 확정받은 지도 20년 넘게 훌쩍 지났습니다. 참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참절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올바른 여자? 참절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참절, 한자로 쓰면 참람할 참자에 훔칠 절자를 씁니다. 사전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자리를 가짐, 당치 않은 고위 관직 자리에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론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경우를 국토의 참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람하게 훔치다라는 이질적이고 낯선 한자 조합. 참절은 센세츠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제처는 지난 2014년 12월 참절을 순화대상 정비용으로 지정해 법무부에 고지했습니다. 참절 대신 불법 점령 정도로 순화라는 권고입니다. 느낌은 일본식 한자와 같아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저는 무슨 뜻인지는 감이 안 오네요. 일본식 같으면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그거는. 하지만 법무부는 3년 6개월이 되도록 참절이라는 용어를 정비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비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인터뷰는 안 하기로 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순화하라고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해 일선 부처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그뿐 대개의 경우 권고에서 끝나고 실제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편한 용어로 바꾸는 게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출마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단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수돗물을 끊는 그 단수는 아닌 것 같고 단수, 복수할 때 단수인지 고단수 할 때 단수인지 아리송한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단수라는 단어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뜨거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마 후보자들.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단수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네.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기는 합니다. 예, 단수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직선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3항입니다.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는 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라는 단어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6항, 7항 등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이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단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짐작했듯 아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숫자인데 글쎄요, 이게 뭐 짝수 올수는 아닌 것 같고 단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단수는 일단 한자로 보면 극단적이다 할 때 끝단자와 셀 숫자를 씁니다. 이어붙이면 끝수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시군구 의원 정수, 단수는 1로 본다는 조항은 인구로 나눈 의원 정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내려갈 때는 1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선거법에 있는 단어, 하지만 포털 국어사전에 아무리 단수를 검색해봐도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한자 종주국 중국어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이는 단수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조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사전에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무리수라고 그래야지 왜? 일본식도 우리가 내용이 있다면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법제처도 이 단수라는 단어를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을 해놓고 있긴 한데 문제는 순화해야 할 용어로 끝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수도 결국 일본식 어투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정비한다며 또 다른 일본식 표현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면서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권고하는 황당한 현실.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